65 이후의 삶은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루하루가 여유롭고 편안하신 분, 그리고 눈 감는 날까지 쉴 틈 없이 피곤하신 분.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6가지를 제때 줄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단체 배어방부터 여십니다. 누가 자식이 사준 여행 사진을 올려놨고 누가 손주 자랑을 해놨어요. 다 읽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러고는 나가기 싫은 모임에 옷 갈아입고 나가서 2시간 웃다가 돌아오시죠. 오후엔 자식한테 전화가 없으면 무슨 일 있나 싶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엔 건강방송을 보다가 저 증상이 나랑 똑같은데 싶어 밤새 검색을 하십니다. 냉장고에는 자식 오면 주려고 아껴둔 좋은 과일이 들어있고 옷장에는 아까워서 못 입는 옷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자리에 누우면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에야 잠이 드시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많이 본 하루 같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65 넘으신 분들은 예전 어르신들보다 형편이 훨씬 나아지셨거든요. 올해 나온 자료를 보면 어르신 가구의 재산이 평균 4억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 원 넘게 늘었어요.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하신 분은 열에 3분 남짓이었습니다. 재산은 매년 느는데 만족은 셋 중 한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평생 채우는 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챙기고, 사람도 더 많이 알아두고.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덜어내는 법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는 느는데 지고 있던 짐은 하나도 못 내려놓은 겁니다. 짐이 무거우면 아무리 좋은 풍경이 눈앞에 있어도 구경할 엄두가 안 나죠. 반대로 노년이 편안해 보이는 분들은 특별한 걸 얻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버리셨어요. 그럼 무엇을 버리셨을까요? 오늘은 65부터 반드시 줄여야 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중에 지금 나를 제일 무겁게 누르는 게 무엇인지 아시게 되고 그 하나를 오늘 저녁에 어떻게 내려놓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어느 분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걸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에는 자식들한테 반찬 한 통 안 해보내고 손주도 안 봐주시는 분이 나오십니다. 처음엔 참 정없는 양반이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피곤한 관계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문복선 어르신 69이세요. 남편을 보내신 지 4년 되셨고 아파트 302호에 혼자 사십니다. 이분 휴대전화에는 단체 대화방이 6개 들어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방, 개 모임방, 예전 직장 사람들 방, 아파트 부녀회방, 등산 모임방, 그리고 언제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 방 하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 6개를 다 확인하는 거였어요. 밤새 쌓인 게 100개가 넘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 중에 정작 복선 어르신한테 온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읽으셨어요. 안 읽으면 뭔가 놓치는 것 같아서요. 그날은 동창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딸이 사줬다면서 공항에서 찍은 사진, 호텔 조식 사진, 바다 앞에서 웃는 사진, 밑에 축하한다는 답글이 20개쯤 달렸고 복선 어르신도 손가락으로 엄지 그림을 하나 눌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엎어 놓으셨어요. 그러고는 한참 앉아 계셨답니다. 창밖이 흐렸는데 그날따라 집이 참 조용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잘 된 게 미운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사진을 보고 나면 매처지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딸은 지난달에 전화 2번 했는데 나는 올해 어디 가본 데가 없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저울에 올라가게 돼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요. 저는 이 말이
젊은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무섭게 맞는 말이더군요. 젊을 땐 비교를 해도 아직 만회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기라도 생깁니다. 그런데 65 넘어서 하는 비교는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초라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복선 어르신은 사실 안 가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3번 연속 빠지면 뒷말이 나올까봐 나가셨어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셨습니다. 2시간 동안 나온 이야기는 늘 비슷했답니다.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누구네 아들이 승진을 했고, 누구는 며느리가 어떻고. 복선 어르신도 웃으셨습니다. 잘 웃으셨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다리가 후들거리시더랍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1시간을 못 일어나셨어요. 여기서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조사를 보면 어르신들 10분 중에 6분 넘게 사람을 만나며 지내시는데 직접 얼굴 보는 만남은 줄고 화면으로 하는 교류는 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사람을 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화방까지 합치면 하루에 상대하는 사람 수는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만남이냐 하면 아니죠. 이름만 아는 사람, 안부만 주고받는 사람, 안 나가면 눈치 보이는 자리, 이런 게 관계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정작 마음 놓고 기대를 한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계를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 다 등지고 혼자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줄이자는 겁니다. 복선 어르신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개어방 하나를 나오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손가락 하나가 그렇게 안 움직이더랍니다. 나가기를 누르면 방에 그대로 뜨거든요. 은복선님이 나가셨습니다. 그 글자가 사람들 눈에 다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손이 멈추시더래요. 저 사람이 왜 나갔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사흘을 망설이시다 어느 날 밤에 그냥 눌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도 왜 나갔냐고 안 물었습니다. 복선 어르신이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10년을 붙들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찾더라고. 그 말이 좀 서운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복선 어르신은 그날 밤에 오랜만에 푹 주무셨답니다. 오늘 여러분 휴대전화를 한번 열어보셔도 좋겠어요. 대화방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그 중에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방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 보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방이 있으십니까? 하나만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 나오시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져요. 2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자식 걱정입니다. 복선 어르신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딸 미영 씨는 45이고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면서 중학생 아이를 키웁니다. 복선 어르신은 그 딸한테 하루에 3번 연락하셨어요. 아침에는 남편 아침 챙겨 보냈냐고, 낮에는 점심 뭐 먹었냐고, 저녁에는 애 학원비는 안 모자라냐고, 문자로도 하시고 전화로도 하시고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7시쯤 전화를 거셨는데 딸이 퇴근길 지하철에 있었답니다. 사람이 꽉 찬 지하철에서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복선 어르신이 여느 때처럼 물으셨습니다. 김치는 안 떨어졌냐고. 그런데 딸이 갑자기 이러더랍니다. 엄마, 나 45이야. 나도 애 키우면서 알아서 잘 살고 있어. 제발 내 걱정 좀 그만하고 엄마 인생이나 좀 재밌게 살아.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선 어르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답니다. 손에 김치통을 들고 계셨어요. 딸 주려고 그날 오후에 담근 거였습니다. 그날 밤에 억장이 무너지셨답니다. 다 걱정해서 한 말인데 어쩌면 저렇게 모질까 싶어서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딸 편을 들려는 게 아닙니다. 딸도 잘한 게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됐죠. 다만 그 말 안에 딸의 진심도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인생이나 재밌게 살아.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며칠 지나서 복선 어르신이 곰곰 생각해 보셨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셨어요. 딸한테 하루 3번 연락하는 그 시간 말고 내가 나를 위해 쓴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 세어보니까 없더랍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대요. 만날 친구도 특별한 취미도 없이 오직 딸네 집안일만 쳐다보고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뼈가 부서져라 챙겨주는 게 부모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40이 넘고 50이 다 된 자식한테 밥은 먹었냐? 김치는 있냐고 매일 물으면 무슨 뜻으로 들리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네가 못 믿어와. 이렇게 들립니다. 걱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한테는 사랑인데 받는 사람한테는 불신으로 도착해요. 그래서 복선 어르신이 마음을 고쳐 잡수셨습니다. 딸한테 서운한 티를 내는 대신 행동을 바꾸셨어요. 하루 3번 하던 연락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동네 노래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엔 손이 근질근질 하셨답니다. 지금쯤 애가 밥은 먹었을까? 이 생각이 자꾸 나서요. 그럴 때마다 휴대전화를 안 보이는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용건 없이요.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노래교실은 재밌냐고. 예전에는 전화하면 잔소리부터 나오니까 딸이 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엄마가 뭐하고 사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복선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내가 손을 놓으니까 애가 오더라. 자식 걱정을 줄인다는 건 인연을 끊자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챙겨줘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생각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 능력도 충분하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믿어주고 가끔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엄마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면 자식은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자식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3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남상철 어르신, 72이세요. 이분 거실에 처음 들어가면 좀 놀라십니다. 장식장에 홍삼이 3통, 양파즙 한 상자, 흑마늘즙 한 상자, 눈에 좋다는 것, 무릎에 좋다는 것, 이름도 모르겠는 게 줄지어 있어요. 소파 옆에는 다리 마사지 기계가 있고 안마의자도 있습니다. 상철 어르신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혈압계에 팔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조금이라도 평소보다 높으면 10분 뒤에 다시 재세요. 또 높으면 30분 뒤에 또 재십니다. 그렇게 3번을 재고 나면 아침이 다 갑니다. 그런 날은 밖에 안 나가세요.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쉬어야지 하시면서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연세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믿기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대충 보고 하는 말 아닌가 싶어져요. 그래서 집에 오시면 화면을 켜세요.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병의 초기 증상 5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5개가 전부 내 얘기 같습니다. 손이 저리고, 자다 깨고, 소화가 안 되고, 다리에 힘이 없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그러고는 불안한 마음에 뭘 하나 주문하십니다. 여기서 숫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에 방송을 보시는 시간이 평균 3시간 30분입니다. 동영상 보는 시간까지 따로 더 있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3시간 반을 화면 앞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화면은 무서운 이야기를 할수록 사람들이 더 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시키는 이야기보다 겁주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과 몸을 의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돌보는 건 제때 밥 먹고 걷고 밤에 잘 자는 겁니다. 의심하는 건 하루에 혈압을 3번 재고 증상을 검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심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라 공포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병의 초기 증상 목록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찾을수록 걸리는 게 나오는 겁니다. 상철 어르신도 그렇게 2년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왔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님, 이 즙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상철 어르신이 보니까 마시지도 않고 쌓아둔 게 절반이 넘더랍니다. 한 것만으로 이미 안심이 됐던 거예요. 그날 상철 어르신이 좀 멋쩍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가지만 바꾸셨습니다. 하나, 혈압은 아침에 딱 한 번만 재기로 하셨어요.
숫자가 어떻든 그날은 다시 앉으십니다. 둘. 건강방송을 보시던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걷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엔 20분도 힘드셨는데 2달 지나니까 40분을 걸으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좋아진 건 잘 모르겠는데 무서운 게 없어졌어. 저는 이 말이 참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줄여야 하는 건 병이 아니라 병에 대한 공포거든요.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하면서 여기까지 나를 데려온 몸이에요. 지금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는 건 오래 쓴 물건이 조금 삐걱대는 것과 같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그동안 무리했으니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하자는 신호예요. 그러니 그 신호를 병으로 번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물건과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제 위층 이야기를 할 차례네요. 402호의 정말래 어르신, 75이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자식들한테 반찬 한 통 안 해보내고 손주도 안 봐주시는 그분입니다. 복선 어르신이 처음엔 이분을 좀 못마땅해 하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잘 하시는데 딸이 손주 좀 봐달라고 해도 안 봐주시고 명절에도 자식들더러 오지 말라고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참 정없는 양반이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두 분이 같이 장을 보러 가실 일이 있었어요. 마트 과일 코너에서 복선 어르신이 사과를 고르시는데 상처 나서 싸게 파는 걸 봉지에 담으시더랍니다. 그걸 보고 말래 어르신이 웃으면서 이러셨답니다. 그거 누구 주려고요? 복선 어르신이 그러셨죠. 제가 먹을 거예요. 좋은 건 애들 오면 주려고 따로 사고요. 그러니까 말래 어르신이 잠깐 가만히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4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래 어르신도 예전엔 똑같으셨답니다. 과일을 사오면 멍든 것부터 깎아 드셨어요. 크고 예쁜 건 냉장고 안쪽에 넣어두셨습니다. 애들 오면 주려고요. 옷도 그러셨어요. 큰맘 먹고 산 좋은 옷은 옷장에 걸어두시고 집에서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만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남편이 아프셨어요. 5년을 병간호하셨습니다. 그 5년 동안 자식들은 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하는 게 아버지도 편하시지. 그래서 혼자 다 하셨어요. 남편이 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냉장고를 정리하시게 됐답니다. 안쪽에서 사과가 3개 나왔어요. 애들 오면 주려고 넣어둔 거였는데 애들이 못 얻거든요. 꺼내보니까 손가락이 쑥 들어가더랍니다.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시면서 말래 어르신이 한참 서 계셨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여셨어요. 걸어둔 좋은 옷을 꺼내 입어보셨는데 그새 유행도 지나고 허리도 굽어서 태가 안 나더랍니다. 그날 말래 어르신이 우셨습니다. 사과 3개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나는 멍든 것만 먹고 낡은 옷만 입고 늙어버렸구나. 그게 서러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지도 않은 내일을 대비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너무 많이 희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아껴둔 것들은 대체로 못 쓰게 돼요. 과일은 물러지고 옷은 유행이 지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아끼는 건 미덕이 맞습니다. 다만 65이 넘으면 그 미덕이 조금씩 반향을 틀어야 해요. 그래서 말래 어르신이 그때부터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과일을 사오면 제일 크고 좋은 걸 먼저 드십니다. 옷은 제일 좋은 걸 집에서 입으세요. 손님 올 때 쓰려고 아껴둔 그릇으로 혼자 밥을 드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돈으로 나를 제일 먼저 대접하는 거. 이게 내 행복이에요. 자, 그럼 왜 자식들한테 반찬을 안 해보내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병간호 5년을 끝내고 나서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애도 좀 봐줘. 그때 말래 어르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서운해했고 한동안 사이도 서먹했어요. 그런데 말래 어르신이 그때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시집 와서 시부모 모시고 애들 키우고 남편 병간호하고 그러다 일흔이 됐다. 이제 남은 시간은 좀 내 걸로 쓰고 싶다.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취지의 말을 남기셨어요. 감춰두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오래 간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쓴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먹은 좋은 사과 한 알. 그날 입고 나간 좋은 옷 한 벌. 그건 물러지지도 않고 유행도 안 지납니다. 다섯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복선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이 사시는 아파트에서 분녀회 일을 오래 보셨습니다. 분리수거 당번도 도맡아 하셨고 반상회 때 음식도 혼자 하셨어요. 김장철이면 배추를 100포기 넘게 하셨습니다. 딸 내주고 아들 내주고 시누이네까지 보내야 하니까요. 주변에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요즘은 사 먹어도 맛있다고 말렸는데 복선 어르신은 늘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내 손 움직일 때까지는 내가 해야지. 그러다 재작년 김장철에 일이 났습니다. 절인 배추통을 혼자 옮기시다가 허리가 삐끗하셨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는데 못 일어나시더랍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실려가셨고 그 길로 6주를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뭐가 제일 견디기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아픈 게 아니었답니다. 딸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와서 엄마 밥을 떠먹여주는데 그게 그렇게 미안하시더래요. 김장을 왜 했습니까? 애들 먹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김장 때문에 따님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복선 어르신이 그때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내 몸 깎아서 다 챙겨주려다가 결국 애들한테 병원비랑 집만 안겼구나. 여러분,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은 사랑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65이 넘으면 그 사랑이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치면 그 순간부터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역할을 줄이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는 겁니다. 김장을 100포기 하시던 걸 20포기로 줄이셔도 됩니다. 아니면 애들더러 사 먹으라고 하셔도 되고요. 명절에 전을 10가지 붙이시던 걸 3가지로 줄이셔도 됩니다. 내가 안 한다고 세상이 안 무너져요. 복선 어르신은 작년 김장을 20포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올해는 이만큼만 했다. 모자라면 사 먹어라.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진작 그러지. 완벽하게 다 해주시다가 일찍 몸져 눕는 것보다 조금 덜 해주시더라도 안 아프고 오래오래 곁에서 웃어주시는 게 자식들한테는 훨씬 고마운 일입니다. 6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복선 어르신 집에는 4년째 손을 못 댄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 왼쪽 칸이에요.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겨울잠바, 양복 2벌, 모자, 그리고 신발장에는 구두도 그대로 있었어요. 자식들이 몇 번을 정리하자고 했는데 복선 어르신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무서우셨던 겁니다. 그걸 치우고 나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복선 어르신을 4년 동안 붙들고 있던 건 그리움만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였어요. 남편이 마지막 2년을 아프셨는데 그때 복선 어르신이 짜증을 많이 내셨답니다. 왜 이렇게 유난이냐고, 밥 좀 제대로 먹으라고, 병원 가자는데 왜 안 가느냐고. 그러다 남편이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대요. 그게 4년을 따라다닌 겁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잠이 안 오셨습니다. 작년 봄에 말레 어르신이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요. 두 분이 옷장을 여셨습니다. 하나씩 개서 상자에 담는데 겨울잠바 차례가 됐을 때 복선 어르신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셨어요. 뭐가 들어있나 하고요. 지갑이 나왔습니다. 낡은 지갑이었는데 그 안에 돈은 몇만 원 안 들어있고 대신 종이가 하나 접혀있더랍니다. 펴보니까 색이 다 바랜 쪽지였어요. 거기에 복선 어르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신혼 때 남편 도시락에 넣어보낸 쪽지였습니다. 40몇 년 전에요. 복선 어르신은 그걸 쓴 기억도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40년 넘게 지갑에 넣고 다닌 겁니다. 복선 어르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셨어요. 옆에서 말래 어르신이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복선 어르신은 4년 동안 못해준 것만 세고 계셨어요. 짜증낸 것, 화낸 것, 마지막에 말 못한 것. 그런데 그 사람은 받은 걸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잘못한 것만 골라서 기억하게 됩니다. 잘한 건 다 빠지고요.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못난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게 돼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긴 사람은 원한을 사고 진 사람은 괴로워하며 눕는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다 놓아버린 사람은 편안히 잠든다고요. 저는 이 말이 남하고 싸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맞는 말이더군요. 과거를 놓으라는 건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오늘 밤잠까지 뺏기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 말인데요. 그게 상배를 위한 게 아닙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내 속을 갉아먹거든요. 그러니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선 어르신은 그 쪽지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정리하셨어요. 그날 밤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안 깨고 주무셨답니다. 자, 6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한 관계, 자식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물건과 돈에 대한 욕심,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실 겁니다. 그거 다 줄이고 나면 내 인생에 뭐가 남나? 사랑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텅 비는 거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선 어르신 요즘을 보면 그 반대였습니다. 대화방 6개 중에 2개만 남기셨는데 그 2개는 진짜로 반가운 사람들 방이랍니다. 딸한테 하루 3번 하던 연락을 줄이셨더니 딸이 먼저 전화를 하고요. 김장을 20포기로 줄이셨는데 그 대신 목요일마다 말레 어르신이랑 복지관에 다니십니다. 옷장을 치우고 나서는 밤에 주무시고요. 덜어낸 자리가 텅 빈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어낸다는 건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자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손이 꽉 차 있으면 좋은 게 와도 못 봤거든요. 짐을 지고 걸으면 아무리 좋은 풍경이 있어도 구경할 엄두가 안 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다 짊어지고 오셨으니까 자식들이 저만큼 잘 큰 거고 그 집이 지금까지 굴러온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6개 중에 제일 무거운 것 하나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걸로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요. 복선 어르신이 대화방 하나 나오시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이 훨씬 쉬웠다고 하세요. 그러니 오늘은 딱 하나만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담스러운 모임 하나에 이번엔 안 간다고 말해보시는 것. 자식한테 하려던 잔소리를 한번 삼키고 대신 잘 지내냐고만 물어보시는 것. 아침에 혈압을 2번째 재려다가 그만두시는 것. 냉장고 안쪽에 넣어둔 제일 좋은 과일을 오늘 저녁에 꺼내 드시는 것. 이 중에 뭐든 하나면 됩니다. 6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을 제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만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관계인지, 자식 걱정인지, 몸 걱정인지, 아니면 놓지 못하는 옛날 일인지 적어놓고 보면 이상하게 정리가 되더군요. 그리고 그 댓글이 지금 똑같은 걸 지고 계신 다른 분께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노년이 불행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오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너무 놀라워서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90만 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분 진짜 맞는 말씀 하신다는 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90만 원으로도 매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올해 74이신 이영자 어르신, 부산 사하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라진대요.
그것도 아주 잘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처음부터 천국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200만 명을 넘었어요.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녁 밥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우는 사람. 밤이 오면 조용한 집안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혹시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혼자 된 첫 딸엔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셨답니다. 영감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손으로 더듬으면서요. 이불이 차갑잖아요.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움이 한참을 갔답니다. 38년을 같이 잔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어르신은 인생이 끝난 줄 아셨답니다. 진짜로요. 남편 따라 금방 가겠지 싶으셨대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 멍하니 서 있는 날도 많아지셨습니다. 내가 뭘 꺼내려고 여기 왔더라. 그 생각조차 사라진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처음엔 치매인 줄 아셨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은 치매보다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그 말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귀에 맴돌았답니다. 외로움. 병명도 아닌 그 말이 어르신 가슴 안에서 한참을 울렸어요. 솔직히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2025년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단 한 명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어르신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얘긴데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혼자가 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상한 생각이었답니다. 오늘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시는데 마음이 묘하셨답니다. 처음엔 슬프셨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조금 다른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시더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본인도 놀라셨답니다. 편하다. 솔직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게 죄책감이 됐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편하다고 느끼다니 나쁜 사람인가 싶으셨대요. 자책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십니다. 진짜로요. 평생 누구 밥을 차리고 살아오셨잖아요. 시부모님, 영감, 자식들.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고 그게 일과셨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인생이었어요. 정말 힘드셨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요. 그게 죄책감이 될 일이 아니라 인생이 처음 주는 선물 같은 거랍니다. 그렇게 봐야 해요. 어르신이 그 생각이 드시고 나서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셨답니다. 처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대요. 74세 늦었지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일이었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그게 어색하셨답니다. 영감이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는 다 아셨는데요.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건 모르시겠더래요. 그게 좀 슬프셨대요.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근데 슬픈 만큼 이제부터라도 알아가야지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대요. 진심으로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74세 새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여기서 이영자 어르신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생선 좌판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받아다가 좌판을 펼쳤어요. 손이 꽁꽁 얼은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여름에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남편 병원비를 냈고 집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내 것은 없었어요. 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지금 연금 9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게 가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그 새벽을 버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셨답니다.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살펴라.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의 사귐에 신실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 살아보니 이영자 어르신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르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용한 집안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제사 음식을 혼자 차리셨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다 차려놓고 절을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울음이 나왔는데 소리도 안 나왔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먹나.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거 진짜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밥이 밥을 부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니 그 말이 이영자 어르신의 그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회복이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복지관에 한번 가보라고 권했는데 싫었답니다. 거기 가면 나 혼자라는 게 더 티나는 것 같았거든요.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하면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벗으셨어요. 나가서 뭐 하나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이게 현실이에요. 외로움은 한 번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나갔다가 더 쓸쓸해져서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다음 날 또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이 참 많아집니다.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해보는 그 시간들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거창한 계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콩나물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계산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었지만 오늘도 두부를 집으셨답니다. 그때 옆줄에 서 계시던 어르신이 말을 거셨어요. 어머, 저도 두부 샀네요. 요즘 두부가 좋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영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것,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사람 한 명의 온기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주 1회 이상 이웃과 대화하는 독거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낮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트 계산대에서의 짧은 한마디, 산책길에서의 눈인사 하나.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산책이었답니다. 첫날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골목 끝까지 걷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었거든요. 집에 와서 오히려 더 허전하셨답니다. 그래도 다음날 또 나가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앞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어르신이 지나가다 그냥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답니다.
인사를 받아준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안다는 것, 그게 그 아침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복지관이었어요. 처음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안에서 나만 혼자 겉도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복지관 체조 교실이었답니다. 강사가 동작을 알려주는데 어르신이 따라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이유 없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어르신은 잠깐 멍하셨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노래교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셨어요. 처음엔 뒷자리에 앉으셨답니다. 그런데 강사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아는 노래였어요.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입이 저절로 따라 움직였어요.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어르신이 그날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오래 미루어 두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남편 옷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3년 동안 그 옷장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으셨거든요. 그날도 처음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천천히 문을 여셨어요. 남편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복, 나들이 갈 때 입던 남색 점퍼, 명절에 입던 한복. 냄새가 났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셨어요.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답니다. 작업복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옷 입고 새벽에 나가던 사람. 밥도 못 먹고 나갈 때 내가 주먹밥 싸줬는데. 남색 점퍼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결혼 기념일에 같이 해운대 갔을 때 이거 입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내 손 꼭 잡아줬는데. 그러다 어르신이 그 점퍼를 꺼내서 팔을 한번 넣어 보셨어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어르신보다 훨씬 크셨거든요. 그 헐렁함이 이상하게 따뜻했답니다. 어르신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 남편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셨어요. 깨끗하게 접어서 상자에 담으셨습니다. 그 상자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옷장 제일 안쪽에 두셨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어르신이 옷장 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체조교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간 남편을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멍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저분이 지금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구나.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분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느낌. 내가 옆에 있어서 저분이 조금 덜 외로웠을 것 같다는 느낌.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싶으셨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됐네. 3년 전엔 내가 위로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었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로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고요. 어르신이 그분 옆에 앉은 그 순간 어르신도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이영자 어르신이 삶을 바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진짜로요. 방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돼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걷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이든 동네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과 얼굴이 익어가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혼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밥을 제대로 차려 먹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제대로 짓고 국 하나를 끓이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수첩 한 권 사서 매일 쓴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적다 보면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알면 무섭지 않대요.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진짜로요. 여섯 번째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하나만 참여해보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것 자체예요. 그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에게서 칭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것. 그게 노년을 버티는 가장 단단한 힘이랍니다. 요즘 이영자 어르신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뜨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불을 개시고 물을 끓이고 믹스커피를 타고 베란다에 나가십니다. 부산 앞바다 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어르신은 그 햇살을 손으로 한번 받아보십니다. 따뜻합니다. 죽 한 그릇을 끓이세요. 혼자 드시지만 이제는 천천히 드십니다. 맛을 느끼면서요. 산책을 나가십니다. 골목 앞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오늘은 두부 말고 고등어를 집으셨어요. 이번 달은 조금 아껴서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기로 하셨거든요. 복지관 체조교실에 가서 옆분과 웃으십니다. 노래교실에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목소리를 내세요. 집에 돌아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니다. 남편 사진 앞에 잠깐 앉으세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연금 90만 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르신의 하루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꼭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서 슬프신 분 계시면요. 슬퍼하지 마시랍니다. 혼자라는 게 불행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랍니다. 평생 누구 챙기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늦지 않으셨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본인 마음대로요. 그렇게 사시는 게 잘 사시는 거랍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보증하셨어요. 혹시 지금 새벽에 깨서 천장 보고 계신가요? 통장 보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이불 개기도 좋고, 동네 한 바퀴 걷기도 좋고, 이웃한테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